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전반부 수업이라고 했고, 그 내용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후반부 수업으로 사회에 대한 이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라는 거는 뭘까요?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문명 세계다. 인간은 처음에 자연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자연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문명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지식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사회가 이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자연사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 사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근원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인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인간을 보면 알죠. 인간이 그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하다. 건강한 인간이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또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인과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그 조건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인간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는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 가운데 정치, 경제, 종교, 학문, 예술, 교육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종교, 학문, 예술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사회의 주요 분야들을 관계성을 따져서 조직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종교, 학문, 교육, 예술 또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분야들이 모두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총괄하는 그 상위에서 그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개념은 정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는 그 모든 하부 구조들의 상위 개념으로서 그 하부 구조들의 질서를, 통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정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라는 것도 결국 정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정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종교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종교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종교 시간에 정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정치 외의 모든 하부 구조들은 정치 아래에 계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학문도 정치가 어떤 식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학문도 달라질 수가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하의 모든 학교에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정치가 어떤 식으로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의 방향과 그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통일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없는 게 없잖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한번 쳐보세요. 많은 그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이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철학자들도 다 다른 생각을 했고 그랬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정치는 다스림, 통치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는 어떤 그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정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받는 피통치자가 있죠. 이것이 정치에 함유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의 모습이에요. 정치는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치는 위계 구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갖추고 있죠.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자격과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를 잘 통치해서 법으로 잘 통치해서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정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통치자가 있지만 그 통치자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통치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그랬죠. 자기가 법이다. 짐이 곧 법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런 독재 또는 왕정 이런 게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법이죠. 내 생각이 법이다. 그것도 법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법이죠. 정치를 할 때,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법으로 통치한다. 그 법이 내 생각이건 아니면 두 사람의 생각이건 아니면 만 백성의 생각이건 아무튼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는 정치인들은 법을 통해서 법으로서 국민들을 통치하는데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럼 국민들의 무엇을 위해야 되느냐? 삶이죠, 삶. 그것 더 이상 있겠어요?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그 삶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있겠죠. 다 들어있죠. 하나씩 열거하면 부분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삶이에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서 국민들을 통치해서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는 것, 실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한 이 문제들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인 그 이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이념인데, 이 보수와 진보는 상반된 그런 이념이에요. 보수와 진보가 상반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양극화라든가 그 다음에 갈등, 대립, 비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적인 이념 자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대립, 갈등, 비난, 왼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인 중에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념의 차이 때문에, 즉 이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이 이념이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보수와 정치,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그 생각의 방향이 정반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보수와 진보의 그 성향의 차이가 많은데, 일단 크게 정치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진보는 사회적 평등을 정의라고 봅니다. 진보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적 평등이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보수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개인적 자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회적인 평등이 정의다, 개인의 자유가 정의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롤스, 샌델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평등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이 보수와 진보는 어디에나 다 있죠. 꼭 정치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있고 학자들에게도 있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이념이 서로 다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갈등이 뭐냐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이념 갈등이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4년여 동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포털, 카페 등 소셜 미디어와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사와 방송사, 인터넷 전문신 등의 매스미디어 기사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유형화하고 또 그 내용들을 표준화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갈등 속에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또 한국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하는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갈등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념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으로 나뉘어서 젠더 갈등도 좀 심각하죠. 현재 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담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역시 이념 혹은 진영과 관련된 이념, 진영 갈등, 아까 보수 진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도 크게 심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 지난 3년 동안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 세대 증가하고 갈등, 있다. 그리고 빈부 갈등, 노사 갈등의 순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혼란과 갈등, 대립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진보단체들이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상납지 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그 인근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와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과감문에서 출발한 행진 행렬이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진보단체 행진 행렬이 도착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100m 뒤쪽으로는 또 보수단체 회원들 수천 명이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이 정도로 대규모의 시위대가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용산 바로 앞에서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대비해 곳곳에 차량과 분리대를 설치해놓고 만일의 단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회로 인해서 현재 한강대로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고 6개 차로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의 지금 대규모 두 진영 간의 충돌 얘기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고, 이전 정부에서도 조국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많이 충돌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 보수와 진보는 상반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뇌를 검사해 봤어요. 뇌를 촬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는 뼛속부터 다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 보니까 보수하고 진보 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보수하고 진보적인 그런 생각은 뇌에서 나온 건데, 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유전적인 거라는 거예요. 뇌 중에서 이 성향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관련된 뇌 부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도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전대상 회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편도체는 정서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공포스럽다, 혐오스럽다, 증오스럽다, 이런 그 정서 반응의 그 기능을 하죠. 전대상 회피질은 새로운 반응을 보일 때 활성화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볼 때 활성화되어서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감성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편도체가 큰 사람들은 정서적인 반응이 크기 때문에 감정과 행동이 막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전대상 회피질이 큰 사람들은 새로운 반응을 보일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통제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냐,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는 보수가 진보보다 크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 편도체가 크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공포,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아니면 안정감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대상 회피질은 진보 쪽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민성보다는 그런 것들 뒤로 미루고 좀 도전적인 이제 그런 것을 행위를 할 수 있다. 도전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 생각이 바로 뇌에 기인하고 있다. 그 보수와 진보 성향의 근본을 생각이 발생되는 뇌에서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근본적인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내면의 원리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자, 우리 두뇌 속에는 인지 공간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를 한번 할 수 있다. 즉 내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지 공간은 5가지의 오감각이 있기 때문에 5개가 있습니다. 청각 인지 공간, 시각 인지 공간, 후각 인지 공간, 촉각 인지 공간, 미각 인지 공간,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2가지만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뇌는 이렇게 청각과 시각 인지 공간이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고할 때는 2가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근데 아무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고의 내용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자, 청각인지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각인지 공간에서 사고를 할 때는 이상주의적이고 또 비실용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청각인지 공간의 사고와 시각인지 공간의 사고가 서로 상반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상반된 것은 바로 이 2가지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 즉 생각을 무엇으로 하느냐도 다릅니다. 청각인지 공간에서 사고할 때는 언어로서 사고합니다. 언어로서. 그리고 시각인지 공간에서 사고할 때는 형태라든가 이미지로 사고를 합니다. 이렇게 뇌의 인지 공간이 서로 다른 게 있는데, 청각인지 공간과 시각인지 공간이 그것인데, 이 각각의 공간에서 사고할 때는 그 사고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고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된 그런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이것이 보수와 진보가 왜 서로 상반된 그런 성향을 지닌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2가지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사고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시각인지 공간과 청각인지 공간이 똑같질 않아요. 시각인지 공간과 청각인지 공간이 똑같으면은 2개 다를 다 잘할 텐데, 이것들이 똑같지 않고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편향된 사고 내용과 사고 유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 내용과 표현이 있는데 이것 자체에 집착이 있느냐 집착이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용적인 사고 내가 하고 비실용적 사고도 해요. 즐거운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형태 이미지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이런 생각에 내가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정적인데, 이런 것에 집착을 하면 이제 보수와 진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으면 무색 중도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균형 있게 다 집착을 하면 회색 중도, 한쪽만 집착을 하면 보수가 되거나 진보가 됩니다. 언어적으로 사고를 잘하고 실용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집착을 하면 보수 성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비실용적인 생각, 소위 말하면 그거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왜 너는 이 현실성이 없냐, 너는 왜 그렇게 즐거움만 쫓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노후에 살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비실용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각인지 공간에서 형태나 이미지로 사고를 합니다. 이런 것에 집착이 있는 사람은 진보가 되는 거예요. 진보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착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폐.
자폐죠. 자폐 때문에 집착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인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폐는 내면 집착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밖에 있는 물질, 문명, 집착이 생긴다. 그래서 내면에 갇히고 문명에 갇히고 물질에 갇히고 이 모든 것이 다 현상인데 그래서 현상집착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다양하지만 갇힘이 있는 거다. 갇힘이 매우 심하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자폐 장애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자폐성 장애 이런 그 공식적인 진단을 내리지만 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정상적인 걸로 보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마음의 현상들은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마음의 근원에서 또 생각해 보면 마음의 근원에 그래서 나와 인지공간이 있는데 인지공간은 청각, 시각, 인지공간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인지공간이 이렇게 작을 때는 인지공간이 작을 때에는 무색중도 성향이 나타납니다. 무색중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유형의 사고, 상반된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죠. 현실적인 사고, 이상주의적인 사고, 실용적인 사고, 비실용적인 사고 이걸 다 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집착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색중도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지공간이 작을 때 무색중도 성향이 나타난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어린아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인지공간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무색중도 어느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해맑은 마음을 지닌 나이가 있는 거다. 인지공간이 이제 과도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과도함이 있으면은 이것은 경보수 성향으로 나타나고 경진보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또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 중간 보수, 중간 진보 성향을 보입니다. 좀 더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 단계로 아주 극단적으로 인지공간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극보수, 극진보 성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성향을 내가 통제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보수, 진보 스펙트럼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가운데는 무색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경보수, 중간보수, 극보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경진보, 중간진보, 극진보 성향이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동등하게 있는 사람은 회색중도라고 이렇게 제가 구분했습니다. 회색중도. 중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색중도가 있고 회색중도가 있다. 회색중도는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게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도 가지면서 진보 성향이 있어서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붙을 수 있고 그래서 회색분자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중도 사람들은 정권을 잘 잡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별로 뚜렷하게 이렇게 좀 강인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권 잡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정권을 잡으려면 보수 성향이 강해야 되죠. 아니면 아주 진보 성향이 강하든지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인식이 빨리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강인한 이미지, 카리스마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으로 나누어서 위치를 이렇게 확인한 그런 게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하이너 교수가 인용한 것을 제가
또 인용하고 있는데, 자,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봤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로부터 멀어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보수에서 중간 보수로, 그 다음에 극단적인 보수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는 경진보, 중간진보, 극단적인 진보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뭘 의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다. 협의할 수가 없다. 갈등, 대립, 비난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더 극단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전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뇌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인지 공간이 과도하게 더 성장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인들이 더 자폐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에 더 집착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좌와 우로 각각 나뉘어서 더 심하게 집착과 분열과 갈등과 비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이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 통합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계속 심화되어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아까 여러분들 중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확실히 가능하죠.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계속 심화시켜서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정치를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갈수록 우리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커질 거예요. 점점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측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 정치 성향이 계속 서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그래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원과 상원이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점 더 격차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Every time I turn around, but what you see in the next 하이너 교수 4 years later, in 얘기였었는데요. 2004, you see they have really spread out. And then in 2008, a snapshot of where they are is about the same degree of polarization. And then in 2012, it gets even a little bit wider. So your 정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죠. And when you have that degree of polarization, you tend to really dislike the other people, and basic human decency disappears. And you can get these, I don't know whether 그러다 it's 보니까 wonderful or terrible spectacles. I mean, it's great fun to watch. 극단적인 대립 갈등,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을 낳는다.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 And in Korea as well.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은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상실한 거죠. 자신들도 통합이 안 되는데 자신들처럼 분열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겠냐. 지금의 정치는 사회를 통합시키기는커녕 점점 더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역할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뭘까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서로 비난할 때 보수는 진보에게 뭐라고 비난하던가요? 이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비난하죠.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죠. 보수는 진보한테 이 빨갱이 새끼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자본주의는 보수의 경제적인 이념이에요. 보수는 정치 이념이었죠. 근데 그 보수주의자들의 경제적인 이념은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경제 체제죠. 공산주의는 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경제 체제죠. 그래서 진보는 항상 공산주의자들이다, 빨갱이다 이런 비난을 항상 받기가 쉽죠. 그리고 진보는 바로 사회적인 평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두 집단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 상반된 이념 때문에 경제적인 혼란을 정치적인 혼란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도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올바른 경제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올바른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도 올바른 정치 이념이 아니고 진보도 올바른 정치 이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두 가지 입장의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텐데 첫 번째는 진보주의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이에요. 또는 공산주의에 대한 선호고 두 번째 동영상은 보수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상대방에 대한 경제 체제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경제관념부터 한번 보죠. Just think, for each story, does it resonate? Does it feel right or true or correct to you? 여러분도 한번 내 생각과 같은 건지 한번 보세요. Once upon a time, work was real and authentic. Farmers raised crops, and craftsmen made goods with their own hands. But then, 운명이 capitalism was 이제 invented, 등장했어요. and darkness spread across the land. 어느 시기에는 And the 자본주의가 smokestack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overed everything in soot. The capitalists became ever more skilled at extracting productivity from workers and pocketing the gains from their labor. 된 부익부익이죠. The workers eventually fought back by unioniz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brutality and stupidity of capitalism were exposed, many governments granted workers some protection from the predators. Democratic welfare states were born. But the capitalists and the right-wing cronies were unrelenting. And in many countries, they have destroyed the unions, slashed regulations, and given the corporations free rein to exploit at will. So, the rich get richer, the rest of us get poorer, our democracy gets weaker, and the planet gets hotter. It is now the duty of every decent person to join the fight against global capitalism and the super predators it has unleashed.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거죠. Okay, so does that feel true? Does it resonate with you? Or does it disturb you and offend you?
여러분들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감을 했겠죠.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에 공감을 하지 않았겠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Almost everyone was a peasant, a serf, or a slave. Kings and feudal lords took most of what people produced, so nobody had much reason to work. But then, in the 17th century, capitalism was invented and the liberation began. In England, Holland, and America, they discovered that when you give people property rights, the rule of law, and free markets, you turn on a switch in their hearts. People want to work when they can keep the fruits of their labor. They want to invent new products, provide for their children, and be useful to others. Free market capitalism enables them to do these things. In the 20th century, some countries embraced communism and a centralized plan, always with the same result. Shortages of everything, including food and freedom. 공산주의를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Yet, despite the evidence of history, the left-wing egalitarians are unrelenting, and whenever they get control of government, their first target is economic freedom. The egalitarians don't want to live in a world in which people who create more value for others get to enjoy more wealth for themselves. They'd rather that everyone be equal, equally poor. It is now the duty of every decent person to join the fight to protect capitalism and to extend its blessings to all of humankind.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되긴 된다. Okay, I could do the 그러나 same voting thing, but I know the results. 전부 다 푸어하게 평등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수와 진보의 성향들은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교재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소개하고 마지막 결론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인데요. 130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 보수와 진보 성향은 옛날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작가들에 의해서 우화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뭔지 알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 여기서 개미는 보수를 얘기하는 거고 배짱이는 진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조금 소개할게요.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배짱이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실용적이죠. 보수에게 미래는 현실의 연속이므로 현재의 실용이나 실리적 가치는 미래에도 계속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의 실용적 가치를 많이 획득해 놓으면 그들에게 미래의 삶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셈이다. 그러나 진보에게 미래는 현실의 연속이 아니다. 미래의 가치는 미래에 존재하고 그 가치는 인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그들에게 미래는 정해지지 않는 무한한 꿈이며 새로운 가치로 채워야 할 백지이다. 그 꿈을 실현할 주체는 바로 자신이다. 그러므로 진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미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현실이 암울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만 진보는 현실이 암울해도 미래는 항상 희망적이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동기나 목적도 보수와 진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심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난의 대상의 관점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고 보수와 진보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말과 생각만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진보는 생각 없이 일만 아는 사람과 부자를 싫어한다. 아까 부자를 싫어한다고 하이너 교수도 얘기했죠. 보수는 진보에 대한 생각과 꿈만 많으면
보수는 진보에 대한 생각과 꿈만 많으며 공상에 잠겨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이념형 인간이라고 비난한다. 진보는 보수를 생각이나 꿈 없이 일이나 물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고 한다. 보수는 현실로 돌아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하라고 진보에게 주문하고, 진보는 자신을 똑바로 보고 머리 좀 쓰라고 보수를 가르치려 든다. 보수는 머리는 없고 몸만 있는 촌스러운 땅과 같고, 진보는 몸은 없고 머리만 있는 허공의 하늘과 같다. 보수는 땅을 가꾸는 여성성이고 진보는 하늘을 지배하는 남성성의 특징을 보인다. 보수는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진보는 땅을 하늘로 품으려 한다.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성향인데, 이 마음의 원리에서 기초해서 제가 이렇게 도출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정치라는 게 뭘까? 올바른 경제라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올바른 정치는 뭘까요?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삶을 실현시키긴 해야 되는데 어떤 삶이어야 돼요? 보수적인 삶이에요? 진보적인 삶이에요? 그게 아니죠. 올바른 삶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올바른 경제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게 맞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어렵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올바르지 않다. 보수나 진보 자체가 올바르지 않는 마음 상태니까, 그리고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 경제관념이 아니니까